최근 지역 안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제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군사적 움직임과 핵무기 보유국들의 잠재적 위협은 한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첨단 무기 기술 개발 능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핵탄두 제조 능력 또한 국제사회에서 논란과 우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앞선 연구 역량과 탄탄한 핵기술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은 단기간 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은 국제사회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시나리오가 점차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특히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안보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핵무장이 자신들의 전략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성이 전 세계로 확산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장거리 타격 미사일 잠수 한발사탄도 미사일 셀비엠 정밀 유도 시스템 등 첨단 무기를 통해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며 군사대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공개되지 않은 첨단 무기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국이 단순한 방어 능력 확보를 넣어 대량 파괴 무기 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유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기 생산과 실전 배치까지 불과 몇 달 심지어 몇 주 만에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첨단 인프라와 비밀리에 진행된 준비 작업 덕분에 한국은 단기간 내에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과 중국 등 경쟁국들의 즉각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으며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일본과 대만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아 동북아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군사 충돌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대국으로서 급부상은 동북아시아를 사상 유례없는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신속한 무기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글로벌 방위 산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지 여부가 아니라 그 시점과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총력 대결의 국면으로 몰고 갈 새로운 군사적 중심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한반도에도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사일 기술 등 최신 군사기술을 공여받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발전시킨 무기가 결국 남쪽을 향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한반도에 들이온 가운데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대도되는 중입니다. 과거에 외국인들은 한국을 일본에 밀리는 이류 국가로 보거나 아예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해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며 유명해지고 북한과의 관계도 BBC, CNN 등 유명 외신을 통해 자주 보도되어 이제는 한국을 모르는 이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의 군사 전문가를 통해서나 밀리터리 커뮤니티 등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입을 모아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마음먹는 것이 문제일 뿐 하고자 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딧 등 외국 커뮤니티에선 한국이 핵무장을 시작하면 핵무기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라는 질문에 2달이나 석 달, 넉 달 등 다양한 답변이 달렸지만 대체로 6개월을 넘기진 않았고 빠른 경우 한 달 안쪽으로 보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될 경우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5위 안쪽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이 핵을 가지려 시도할 수도 있는데 미국이 막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기술은 이미 충분하고 명분만 갖춰지면 되는데 이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위협적인 기술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을 가지려 한다면 명분상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 최기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핵물리학 기술은 이미 군사력 순위 정에 영국, 러시아, 중국 해버금가는 수준으로 언제든 시작만 한다면 2달 내로 핵무기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 교수는 전 국방대학 교수이자 청와대 국비안보실 행정관 등을 지낸 군사와 방위 산업의 최고 수준 전문가이다 보니 그의 이런 단어는 세계의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기정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은 5회 전부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이없는 소리긴 합니다. 한국이 자기네 속공도 아니고 뻔뻔한 내정 간섭이 그렇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라 지금보다 훨씬 기술이 부족한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한국이 핵을 개발할 김새를 보이자 북한, 중국, 소련과의 마찰을 경기했던 미국이 대통령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 주한 미국 대사이자 전 CIA 한국 지부 총책임자였던 도널드 그레그가 한국 신문사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으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두려워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말린 사연을 전하며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반드시 보호할 것임을 강하게 재확인해 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그때보다 훨씬 기술이 발전한 지금에 와서 한국의 핵무장은 명분만 되면 2달 짧으면 1달 이내로 완성되어 평양과 베이징을 겨눌 수 있는 위협적인 비장의 카드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과 러시아, 미국까지 두려워하는 최종 병기인 셈이지요. 최근 중국이 자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고 김정은과 시진핑이 걸은 해변의 동상을 철거하며 북한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이는 북러 간 협력을 견제하는 의미인 동시에 북한의 한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말라는 경고로 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핵협의 그루벤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재래식 전력분만 포함하여 한미 간 군사동맹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으로도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불식킬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선 이미 여당 주도로 핵무장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려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참여하기도 했지요. 심지어 핵무기 개발을 위한 법을 만들려는 논의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여론이 아닌 국회에서 아직 논의된다는 것은 언제든 실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으로 볼 수 있지요. 이렇다 보니 북한은 러시아에게 기술을 받으면서도 한국의 핵무장을 두려워하고 중국은 한국이 북한을 명분 삼아 핵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북한에게 적당히 하라고 압박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핵은 사실 개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개발하고 나서도 발사수단이 여해차와 활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 까다로운 무기인데요. 폭격기에 핵폭탄을 싣고 적국 한복판까지 날아가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은 70년 전에나 가능했고 지금은 촘촘한 방공망 이내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러니 핵을 가졌다면 핵을 소환해 미사일도 있어야 합니다. 핵을 가진 국가들은 하나같이 뛰어난 미사일 기술도 유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서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도 핵폭탄만 가지고 있고 미사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현무, 천궁, 비궁 등 다양한 체계와 비거리를 지닌 미사일 무기를 자체 연구 개발하고 완성하여 실전 배치까지 끝냈습니다. 특히 현무 3시는 사거리 추정치가 1500km 달해 베이징을 넘어 러시아까지 너끈히 사거리가 닿는 강력한 수 미사일인 개발 중인 현무 3기는 추정 사거리가 무려 3000km 달하고 이미 ICBM 기술을 상당히 갖추었고 SLBM 기술의 핵심인 수중 발사 기술 골드 런칭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즉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한다면 따로 미사일을 만들 필요 없이 이미 가진 미사일에 핵만 달면 되는 상황입니다. 핵무기만으로도 무서운데 미사일까지 있으니 중국이 뻔뻔하게 자기네 나라도 아닌 한국의 핵무장에 이리저리 토를 다는 게 어찌 보면 이해가 가긴 합니다. 이해가 간다고 해서 중국의 어이없는 행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 핵무기 보유에 대한 외국인들의 다양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한국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과연 허락해 줄까? 러시아 핑계대도 힘들 것 같은데
한국은 핵무장을 못하지 북한은 그거 했다가 나라 망했는데 가능하다면 그러면 대박이긴 해도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든다면 북한처럼 만들어줘야 돼. 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도 만들게 뻔한데 절대 허용해줘서는 안 되지. 북한만 그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남한까지 어림도 없어. 명분이 문제지. 만들기만 한다면야 석 달 안에 만들지. 쟤네는 이미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 만들 수 있잖아. 거기에 그냥 핵만 달면 되는데 석 달이 아니라 한 달만 해도가 하지. 한국은 방산 기술로는 세계 최상위권 국가니까 이미 원자력 발전소도 있으니까 우라늄 확보도 쉬울걸. 핵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한국은 미사일 기술이 엄청나서 그게 더 무서울 것 같다. 현무 미사일에 핵 달면 그게 ICBM 아닌가. 이미 한국은 셀비엠 기술도 확보한 상태라 핵만 있으면 바로 해협 재력 확보가 되지. 수중에서 미사일 쏘는 콜드런칭 기술은 최고 난이도 기술인데 그걸 이미 가지고 있다면 핵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원래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기술을 명분 때문에 못 가지던 거니까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 핑계만 잘 대면 진짜 개발 가능할 듯하네. 중국은 당연히 난리 날 테지만 한국이 알바는 아니지. 미국하고 딜하면 중국이 뭐라든 그게 알바인가. 이번에 북한이 진짜 어리석은 게 그걸 빌미로 한국이 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야. 핵을 가지고 있어도 미사일의 재진입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적들에게 쏠 수 있는데 한국이 그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큰 장점이야. 한국은 뛰어난 물리학자들을 보유한 국가야. 그런 국가에게 핵은 순전히 명분 싸움일 뿐. 이미 원한다면 언제든 가질 수 있어. 신이시여, 한국에게 핵까지 쥐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거지 국가인 북한조차 핵무기를 10기가량 가질 수 있는데 한국 정도면 아예 중국을 핵으로 덮어버릴 수 있을걸. 최근 중국 인민의 반군 해군이 잠수함 부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다고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유난히 향상된 스텔스 기능과 함께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다고 자화자찬했는데요. 신형 잠수함의 공식 명칭이나 성능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을 면밀히 살펴본 직후에 잠수함이 기존 잠수함들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상부도 부분의 각진 형태가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신형 잠수함은 과거 외신에서 타이프 39라고 이름 붙인 잠수함과의 같은 기종으로 공기 부료 추진체의 아입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독특한 모양의 도친적의 능동형 음향 탐지기에 피부 손화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중국 해군이 공개한 영상과 CCTV 보도를 볼 때 이 잠수함이 이미 작전 수행 단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강화했고 각진 도치로 탐 회피 기능을 갖고 있다. 중국이 잠수함에 이렇게 유난히 스텔스 기능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수함은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탐지되는 순간 잠수함의 생명은 끝난 것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핵잠수함은 대만 어부에게 탐지될 정도로 완성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텔스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과연 스텔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는 의문입니다. 최근에도 이런 상당한 사건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지난 18일 대만의 한 어민이 대만 의협에서 중국의 핵잠수함이 수면에 떠오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SNS 공유돼 은밀한 작전 수행이 생명인 잠수함이 떠올라 어민에게 포착되다니 이걸 과연 핵잠이라고 할 수 있냐며 조롱이 쇄도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지난 18일 대만 서해안에서 약 2km 떨어진 대만 해협에서 한 대만 어선이 촬영한 중국 핵잠수함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급탄도 미사일 발사 핵잠수함 보이는 함선 표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포착한 것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얕은 대만 해협에서 수심이 깊어지는 남서부 해안의 전략적 수역은 잠수함이 매복하는 곳이라 최근 이 수역이 중국 대만 미국군의 핫스팟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핵잠수함은 한 번에 수중에서 수개월간 활동할 수 있으며 탄도 미사일 잠수함 비밀 임무는 거의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중국의 잠수함은 중요한 임무 중에 이렇게 대만 의협에서 떠오른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날 사고가 오작동으로 잠수함이 수면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의 업 중간선이나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 구역에 뒤로 거의 매일 군기와 군함을 보내 무력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0일 친미 독립 성향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하자 취임 사흘 만인 3.1회 공록 해군 합동으로 대만 본섬의 사방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대만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수함이 오작동으로 수면에 떠오르고 말았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무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 잠수함은 적어도 서해에서의 작전은 어려울 듯합니다. 한국은 지금 다른 방사 무기뿐 아니라 무인 수상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정학적 야욕을 드러낸 푸틴의 자존심 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림 대교입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길이 12마일 크림 대교를 건설했는데 크림 대교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공격 대상 1순위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 상정 USV 푸틴의 자존심 크림 대교를 공격한 것인데요.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무인 수상정 한 대가 크림반도 아래로 서서히 접근하다가 폭발을 일으키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무인 수상정은 최대 850kg 폭발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폭 보트형 무인 수상정은 러시아 흑해 함대 본거지인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공습할 때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무인 수상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개발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 현대 전장에서 가격 대비 엄청난 공격력으로 가성비가 돋보이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무인 수상정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수상정은 한 대당 가격은 25만 달러로 알려졌는데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대당 200만 달러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무인 수상정은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미 무인 수상정 개발에 뛰어들어 넥스원과 하와 시스템이 분야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방위사업청을 통해 정찰용 무인 수상정 체계 설계 사업을 공부했는데요. 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방산 라이벌인 두 회사 진넥스1은 해검 시리즈를 하나, 시스템은 해령 체계를 내세워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니지 X1의 해검 시리즈는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과제별 목표에 따라 감시 정찰 기능, 강화 무장 기능을 추가했고 유무인 복합 기능 등을 확대했습니다. 진엑스1의 해검 시리즈 중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검이는 수상수 중 정찰용 무인 수상정 강한 조류에서 기회나 착저 잠수함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검 3는 연안 경계 및 신속 대응 무인 경비정으로 장전투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인 수상정 전방에 127 중기 관총뿐만 아니라 후방에 이 75인치 유도로켓 발사대를 장착하고 자폭형 드론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무인 수상정 연구 개발을 가장 먼저 시작한 하와는 2024년 4월 무인 수상정 해령의 실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완성도가 낮은 시제품이라 분석이 많았습니다. 탐지 능력을 가진 수상정에 만드는 것은 바로 가능하지만 정말로 무인으로 기동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하나 시스템은 불과 2달 뒤 세계 최초로 실전 훈련을 성공시켰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자랑하는 무인 수상정 해령 새 고스트는 적에도 위성을 활용한 원격 통제 기술을 적용해 작전 운용 시 통신 음영 구역 및 통제 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아 미래 해군의 유무인 복합 체계의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장 12m 중량 14톤 해령 시 고스트 1 탑재된 무인 수상정 및 드론과의 협업으로 수색 및 감시 정찰 능력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국내 최초로 주변의 해상 상태를 인식해 최적의 안전 운항을 수행하게 하는 파랑의 피자율운항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위성과 연결된 무인 수상정을 잘 활용하면 북한 중국의 잠수함 탐지는 물론이며 중국 불법 어선 단속에도 엄청난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방산 라이벌 넥스원과 하와 시스템이 이번 방위사업청의 무인 수상정 수주전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해외 수출 때문입니다. 리서치 업체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무인 수상정 시장 규모는 2023년 8억 9,400만 달러에서 2033년 31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무인 수상정 시장이 아직은 초기 단계인 탓에 나와 하나 두 회사 모두 트랙 레코드가 중요한데 세계 5위 수준인 한국 해군에 선택받고 납품한 무인 수상정이라는 점은 해외 시장 공략에 있어 최고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회사가 선택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하나는 최근 해상력 장악을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그룹은 최근 하나 시스템과 하나 오션을 통해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조선소 지분 100%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가 이제 국내를 넘어 미국 조선소를 처음으로 인수하고 미국 현지에서 선박 제작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와가 약 130억 원에 인수한 필리 조선소는 미국 연안을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대한다는 미국 존스법 존지액에 따라 본토 연안에서 운항하는 상선을 건조해왔고 1997년 이후 미국에서 건조된 대형 상선의 약 50% 공급해왔습니다. 상선 아니라 미 교통부의 대형 다목적 훈련함 해상 폭력 설치선 등 다양한 선박을 건조한 경험도 있는데요. 필리 조선소의 규모는 미국 최대 규모인 길이 330m, 너비 45m, 독다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매출은 약 5,800원입니다. 과거 한국 조선사들이 저렴한 인건비 등을 고려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 진출한 적은 있지만 미국의 생산 거점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나가 이렇게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상선 시장 확대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의 군남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구 자주포 K탱크 다연장 로켓모에 이어 무인 수상정 등 경쟁력 있는 방산 무기들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 본토에 아직 거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파격적인 행보는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은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구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첨부 등 총 5조 원대에 달하는 한국산 무기를 한국 정부의 수출 금융 지원 없이 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앞서 폴란드 정부는 2차 계약 일환으로 작년 12월과 지난 4월 하와 에어로 스페이스와 K9 자주포 15 임은 천무 72대 구매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는데요. 당시 발표된 각 계약 규모는 3조 2천억 원, 2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들 계약에는 올해 11월까지 양국 당국 간 별도의 금융계약이 체결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대안으로 한국 시중은행들을 통한 민간 신디케 이론도 제시했지만 폴란드 측은 조달 금리가 더 낮은 당국 간 차원의 금융개혁을 강하게 희망해왔는데요. 그런데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을 요구하던 폴란드가 자체 자금 마련으로 방향을 튼 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자국 안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 일정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부분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인접하고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안보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어 소탐대실에서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한편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오는 25일에 하와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의 경남 창원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국에 수입한 K9 자주포와 K 전차 생산 라인을 시찰할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또 최근에는 폴란드 시비노우시치의 항구 부두의 크레인이 화물선에서 거대한 62번째 K 전차가 폴란드 땅을 밟는 순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제 폴란드에 있는 K 전차는 어지간한 유럽 중소국가의 지상군 전차 전력을 합친 것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직 3발의 피 수준인데요. 폴란드가 계약한 수량은 거의 1000대에 달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일단 1차 계약분 해당하는 180대 내년까지 순조롭게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7년씩 걸쳐서 단 1대의 전차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독일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격차를 보이는 대한민국입니다. 수출 실적을 지렛대 3화 올해에는 수출 전용 파생 모델인 캡스 공개하면서 처음 보는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시켰는데 현대전에서 전차 킬러라 불리는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들을 대거 접목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K 전차는 이제 약점이란 없는 완벽한 전차로 격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해당 기술을 확인하고 K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모양입니다. 확답을 주지 않고 미루던 2차 계약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당연히 폴란드 내부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K 계약 자체에 대한 반발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K 사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발 속도 좀 늦춰달라는 재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의아하죠. 단박에 전차 1000대짜리 계약에 도장을 찍을 만큼 상황이 급박한 게 폴란드는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 그들이 왜 더 좋은 전차를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조건을 마하할까요? 한편 폴란드가 어는 속사정은 뒤로 하고 이 기회에 한국에 접촉해서 폴란드보다 더 높은 입지를 폴란드에게 약속된 유럽 방면 생산기지의 지위를 빼앗아 가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K 전차의 개발사인 현대로템은 최근 참여한 여러 차례 방산전 시회에서 연달아 K 전차의 최신 개량형을 선보였습니다. 각 전시회에서 K 수출용이라는 의미로 KEX라는 이름으로 공개되니 새로운 전차는 기존에 예고됐던 개량에도
그동안 그 어떤 전차도 시도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접목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장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차의 천적으로 꼽히는 두 가지 무기를 방어하기 위한 신기수 접목한 것인데요. 우선 모든 전차의 태생적인 천적인 날탕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로 능동 방어 시스템을 새롭게 개량해서 탑재했습니다. 하드킬 방식 능동 방어라 하여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투사체가 맞방향으로 투사체를 쏘아 맞춰서 전차가 받는 피해를 경감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실전에서도 분명히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지만 단점이 있다면 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이죠. 일단 값이 비싸다는 문제 때문에 능동방어 시스템은 개발된 것도 그리 널리 쓰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알려진 사례는 미국과 이스라엘뿐입니다. 한국 역시 기술력은 있었으나 이를 만연에 적용시키는 일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캑스에 이르러서 비로소 대량 채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가격을 타협하고 그런 면도 아군 보호 성능은 더 개선한 신형 국산 능동방어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새롭게 개량한 국산 능동방어 시스템이 스택 레벨 4 수준의 방어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출용 모델인 K 탑재에 선보임으로써 폴란드 수출 물량 여대 및 그 이후 수출된 K 실제 탑재될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만약 이를 실제로 해낸다면 K 어쩌면 능동방어 시스템을 기본 탑재하고 대량 보급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즘 들어 능동방어 시스템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진 다른 이유도 거론되는데요. 전차가 날탄 대전차 미사일의 약점이 있는 것은 여전하지만 현대전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천적으로 떠오른 드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는 러시아의 T-72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을 맞고 유폭 있었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작 수백만 원 정도 하는 자폭 드론이 대당 수백억을 호가하는 전차의 취약점이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꽤나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는 아군과 적군을 불문하고 전차들이 죄다 드론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전차의 겉부분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슬레 3호를 장착하여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진풍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원거리에서 직접 조종하는 자폭 드론의 경우 전차 사이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전차를 폭발시켜 버리고 있는 끔찍한 장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차로 드론이라는 강적을 상대하려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국이 여기에 출사표를 던졌죠. 무인 터렛 부무장을 통해서 드론을 직접 격추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전시회 현장에서 K 갖추게 될 때 드론 방어 성능에 대한 질문해봤자 그들이 나름 내린 결론을 소개했습니다. 원래부터 포탑 무인화의 일환으로 전차의 기관포 부무장을 원격 사용하게 해주는 아이코즈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현대로템은 아이코즈 A 대드론 근접 신관 탄약을 통합하고 이에 더해 강력한 광대역 드론 제머를 동일 시스템 내에 통합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드론의 접근을 센서가 감지하면 됨으로 먼저 움직임을 멈추고 그 뒤에 무인 기관포로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식입니다. 드론의 접근을 감지하는 센서 역시 작은 표적 감지에 부적절하고 전력 소모가 심한 레이더 대신 목표물의 생김새를 인공지능이 감지하는 이미지 인식 방식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바래왔던 파워팩의 국산화입니다. 그간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 기존 독일산 파워팩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성능으로 완성된 국산 파워팩이 나온 것인데요. 이는 추후 수출될 KN 물론이고 당장 국내에 도입될 4차 생산분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빨리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능을 모두 갖추게 되는 캑스엔 기존에도 강력하다고 여겨지던 K다 더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간 K 2차 계약을 망설이면서 결정을 지지부진 미루던 폴란드 외에도 K 전차가 이만큼이나 성장을 이룬 것을 보고는 마침내 연내 계약 체결을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입장에선 전차 한 대가 아깝다는 사람들이 성능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서 태도가 의아하지만 일단은 최초 수출국이 적지 않은 수량이니 잘 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폴란드 방산업계 내부에서 지금과 같은 생산 및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의례적으로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은 2차 계약의 세부 사항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라면
한국은 K 1차 계약분 180대 하지만 직접 생산한 물량을 넘겨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폴란드는 내부적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 현재 생산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로 했죠. 최종적으로는 2차 계약부터 폴란드가 직접 한국의 조언만 듣고의 현지 생산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폴란드에게 수량을 정해서 라이센스방 건네주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폴란드 측에서 2차 계약이 다가오자 현지 생산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 수준으로 공학 기반이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생산 정권을 넘겨주면 한국이 만드는 만큼의 품질과 납기를 보장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계약을 계속해서 중첩한 끝에 최종적으로 1000대를 도입하는 방식을 택한 탓에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자체 생산으로 효율성을 확보할 만한 총 도입 수량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은 우선 적어도 폴란드가 K800대 이상은 확실하게 구매한다는 확신이 필요하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2차 계약까지 한국의 생산력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업계에선 최대 400대 정도까지는 한국이 생산을 도와줘야만 폴란드가 전체적인 답게 밀리지 않을 만큼의 영향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외로 따지고 보면 한국에게는 이익이 되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폴란드가 처음 약속한 수량의 최대한 각 수량을 도입해준다고 약속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뿐더러 한국 생산분이 많아질수록 로열티 받는 것보다 계약 세금도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익을 더 양보하면서 반드시 확보하려는 의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서만 오고 가는 감정일 뿐, 폴란드가 한 발 물러서는 틈을 노려서 이들의 입지를 빼앗으려고 밀고 들어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마니아입니다. 최근 니아는 폴란드가 한국의 계약서를 받아가면서 함께 약속받은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게 이윤을 양보하면서까지 K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루마니아는 곧바로 내년에 K 전차 도입 계약을 체결하겠다느니 사의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루마니아가 K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꽤나 오래된 일이죠. 하와 에어로스페이스 충남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리는 국제방위 산업 전시에 KX-ES 처음으로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또 레이저 대공 무기와 K9 자주포의 미래형 모델 등을 전시했는데요. 우선 장거리 요격 미사일은 한국형 사드라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르셈 구성하는 미사일입니다. 하와의 르셈 요격 미사일은 위치 자세 제어 장치가 특징으로 공격 시 제어가 불가능한 공기가 희박한 상층에서 10개의 밸브 출력으로 직격 요격체 히 EKR의 위치와 자세를 제어합니다. 적탄도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고도 70km 요격하고 설계되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D 상층부를 방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레이저 대공 무기도 전시하는데 지난 7월 방위사업청과 레이저 대공 무기 양산 계약을 체결해 세계 최초로 국내 전력화되면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 차례 발사 비용이 2,000원에 불과한 이 장비는 지상 고정 진지에 배치되어 위에서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무인기 등에서 무력화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전 세계 개국이 사용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K9 자주포의 미래형 버전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선 K9 유무인 복합체계는 별도의 탑승자 없이 원격으로 주행 및 운용이 가능한 자주포입니다. 최대 사거리도 880km, 기존보다 2배 늘어났습니다. 도 대신 바퀴에 단 차륜형구도 공개됩니다. 차륜형구는 도로에서 빠르게 주행할 수 있고 항공 운송도 상대적으로 쉬워 기동성을 극대화한 게 특징입니다. 하와는 앞서 지난 7월 독일의 PGH-2000과 티르의 퍼티나이프 모조리 제치고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누적 수출 총액은 13조 원을 돌파했고 추가 예정된 계약 물량이 원활하게 수출된다. 구의 점유율은 전 세계 70%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계에서 열린 K 전차기동 시에서도 루마니아 장성들이 참관하여 성능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땅한 기회만 노리던 이들은 자신들이에 관심을 갖게 된 장본인이 폴란드가 계약 과정에서 비틀거리자 곧바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껏 얻은 소중한 기회를 살리고 싶다면 폴란드도 방심하지 않고 스스로의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할 것입니다. 최근 노르웨이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에게 거의 뒤통수를 맞으며 대한민국산 무기에 다시 한번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최근 노르웨이 매체 포스바레트 포럼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무기 판매 승인 절차 FMS 로키드 마틴 정밀 타격 탄도탄인 P.점 미사일의 노르웨이 수출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르웨이가 로키드 마틴과 계약에 대한 협상을 끝나기도 전에
미국 정부 측에서 승인 자체를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승인해 준 것은 하이마스 미사일인 이는 사거리 90km, 구형 GM-메레의 로켓으로 사거리 연장형 GMRS-X 150km, 사거리 500km, P점 미사일의 판매가 모두 거부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까지 언급하지 않았고, 노르웨이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토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이 판매를 거부한 이유는 바로 생산 능력 부족이었다 것인데요. 미국 내 조달 물량이 우선시되었으며 그 이상 생산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P점 생산 궤도에 진입하지 않았고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된다면 판매가 허용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언론은 이로 인해 크게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여론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결정입니다. 제가 군 결정권자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미국에서 방향을 바꾸고 가급적 유럽 또는 한국산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이 안 되네요. 이건 정치적 결정이에요. 미국은 아마도 중국을 위해 피와 땀을 비축하 바쁘겠죠.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노르웨이 군이 추진하는 도입 사업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미사일 사거리입니다. 도입 프로젝트명 역시 장거리 타격 수단 보유 사업입니다. 지난 6월 노르웨이 군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기 도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2년 동안 국방비 이후 10억 노크 하나 7조 7천억 원을 추가 지출하여 해공 첨단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고, 여기서 육군을 위한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군은 미사일 구축은 사거리 90km, 300km, 500km 설정했는데요. 노르웨이 군이 이처럼 장거리 능력을 중시한 이유는 바로 동쪽에 위치한 러시아의 위협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핵무기를 불사하겠다고 나오는 러시아의 강고 모습에 러시아 인근 국가 군비 증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는 완충지대가 있는 노르웨이군 입장에서는 본토에서 안정적으로 발사하여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이 필요한 데 이에 최신형 다연장 로켓포 라스를 대거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군으로 오른 기체는 세 가지로 미국의 하이마스, 이스라엘의 펄스, 한국의 무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마스가 가장 유력한 도입 후보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역시 지난 5월 하이마스에 대한 판매 승인을 내주며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데 보였었죠. 또한 하이마스 발사되는 PRSM 미사일은 당시 세계 유일의 500km 사거리를 지닌 전술탄도탄이 대한 미사일 기능까지 갖춘 상황이었습니다. 노르웨이 국경선과 길게 맞닿아 있는 노르웨이해와 그 인근에서 최근 러시아 북방함대 전력 강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에 노르웨이는 마하사 사거리 500km 지대함 전술탄 도탄을 보유하여 억지력을 발휘할 생각이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발트 함대와 흑해 함대가 나토 세력권의 좁은 해협에 막혀 행동이 제한됨에 따라 대서양 방향으로 노르웨이 이해와 바렘치를 담당하는 북방 함대가 나토 해군과 맞서는데 주력하고 있고, 현재 러시아 해군에서도 가장 강한 함대를 꽂혀 그만큼 정인력과 신형 장비가 먼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군이 90km 사거리 미사일을 제외한 장거리 미사일 판매 승인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하이마스-N 후보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이마스-A 고작 사거리 90km 탑만 사용한다는 것은 노르웨이군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사거리 제한이 풀리며 최근 한국 정부는 천무형 사거리 500km 미사일 해외 수출 승인을 내렸으며 노르웨이 가이를 대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무용 800km 사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실제 500감 사거리 미사일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탄두 중량을 줄이거나 늘려서 사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이미 탄두 중량만 8톤 이상인 현무 미사일 체계를 통해 완성된 기술로 한국의 주특기이다. 실제로 최근 열린 유럽 최대 방전 시회에서 노르웨이군 고위 관계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 직접 방문하여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유럽 방산전 시회에서 실물 크기의 천무가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도입 사업 수주를 위한 전략이기도 했죠. 특히나 하나는 이 자리에서 노르웨이 대표 방산 기업 공수 보고서와 가격도 협력을 구축하며 미리 아군을 협력했습니다. 캐나다 K9 수출 사업에 함께 협업하기로 합의한 후 콩스버그 대표 수학 미사일인 NSM 전무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사업까지 체결하였습니다. 미국은 자국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동맹국의 통수를 치는데 한국은 오히려
동맹국 파트너 기업까지 알뜰살뜰 챙기자 노르웨이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기자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폴란드를 포함해 이미 해외에서 3개국제 수출된 사실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기자는 폴란드 수출로 한국 기술력과 생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르웨이 군에게 있어 하와의 포병 장비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미 노르웨이의 K9 자주포를 수출하였다. 실 운영자들에 의해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진행된 자주포 현재 테스트에서 K9 자주포는 독일의 PZG-2000, 프랑스의 체이서, 미국의 백구를 모두 꺾고 수주를 따냈습니다. 당시 24대의 K9과 6대 K10을 수출하였다. 추가 구매까지 진행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9에 대해 50년 기술력을 향상시켜준 최고의 장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군 관계자는 한국산 후보가 2016년 당시 테스트에도 노르웨이 사용자 요구 사항을 가장 잘 만족시켰다. 한국산 무기 품질은 매우 우수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현재 지형기후 등 테스트에서 문제를 겪지 않았으며 모든 요구사항은 차량이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검증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 관계자는 5,000구 경험과 9을 비교하여 설명했는데요. 그는 수동적이었던 시스템에서 기술적이고 융합적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며 이제 더 이상 직접 조작할 필요가 없어서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9의 기동성과 효율성 장갑이 되어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이라면 한국의 기술력은 50년 정도 앞서 있는 듯하다. 모든 것이 새롭다고 극찬하였다. 무산되면서 천무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꺾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K 전차 수주는 정치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무산된 것이었지 성능 평가에서는 사실 독일산 전차를 완벽히 압도했습니다. 심지어 노르웨이 관계자들 역시 K 전차의 뛰어남을 누차 언급하였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산 전차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수출 총리는 우리는 한국산 선택하는 것이 더 좋고 질이 더 높다고 생각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 노르웨이 노르딕 협력의 안보 정책 논쟁을 더욱 강화했다는 사실을 간구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으며 노르웨이군 참모총장 역시 전차를 살 것이라면 우리 군을 구매해야 했지만 정치적인 사유로 노르웨이 중앙당 위원들을 선택했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노르웨이의 결정에 더욱 관심이 갑니다. 하지만 다연장 로켓 후보군을 면면히 살펴본다면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무기 수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여론 역시 미국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거센 상황이며 나토 탈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은 새롭게 개발된 미국산 미사일 판매가 노르웨이에 거부됐다 것이 사실이냐. 이래도 미국을 동맹국이라는 또한 아무도 미국을 믿지 않는다. 노르웨이는 나토를 떠나야 한다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노르웨이는 유럽 최대산 유국 중 하나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사우디에 맞먹는 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다만 인구가 적고 국방 안보에 대한 위협에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해야 하는 입장인 것인데요.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반면 대한민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만큼 불이 붙지 않는 꿈의 배터리로 알려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두고 한중일 세 나라 사이에서는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서 전국 배터리의 개발 및 양산 시점을 2027년 발표하자 이에 질세라 일본은 1년 빠르게 한다며 2026년 중국은 한술 더 떠 2025년이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이면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고 양산을 하려면 이미 설비까지 다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치라고 해도 2025년 개발은 중국이 뻥을 쳐도 너무 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중국과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발표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기가 세계에서 최초로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전지를 개발한 겁니다.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쓰이는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은 전기차 배터리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다양한 크기로 만들 수 있고 화재 위험이 적어 꿈의 배터리로 불리며 한중일 3국이 누가 먼저 만들어내느냐 놓고 치열한 경을 벌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에 성공했고 2026년이면 본격적인 양산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중국과 일본으로서는 한숨이 나올 만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전기는 업계 최고 수준인 에너지 밀도 200W 실이
WH급이 산화물계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시제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고객사에는 샘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제품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크기는 작으면서 같은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기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자사의 적층 세라믹 콘덴서 메쉬 제조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적층 세라믹 콘덴서는 반도체와 함께 정보기술 IT 자동차 산업의 쌀로 불리는데 반도체 공정과 비슷하게 전극과 고체 전해질 재료를 얇게 인쇄에 번갈아 쌓아 올린 후 절단하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삼성전기의 메쉬 제조 기술은 일본의 무라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데 바로 이 기술로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삼성전기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에서 2024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신사업 프로젝트로 소형 전고체 배터리 등을 소개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소형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 신뢰성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2026년 웨어러블 시장 진입을 목표로 준 중이라고 신중하게 말했는데 이제 드디어 개발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을 일본,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는 점은 획기적인 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2025년, 일본의 2026년 계획은 완전히 공수표 있고 한국의 2027년 계획만 실체가 있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증명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독일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최근 드어 주춤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과 공격적인 협력을 선언한 것입니다. 먼저 삼성 SDI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아예 트랜스포테이션 2024 참가에 LFP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468지름 46원 통영 배터리 등을 선보였습니다. 아예 트랜스포테이션 1 자동차 전시회로 짝수와 홀수 각각 상용차, 승용차 부문으로 개최되는데요. 이곳에서 삼성 SDI 선보인 LFP 배터리는 신규 급한 기술을 적용해 기존 LFP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10% 이상 높아 하노버와 프랑크푸르트를 1400번 이상 왕복 가능할 정도로 수명이 길고 20분에 80%지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 기술이 적용돼 장거리 운행이 필수인 상용차에 적합한 배터리 있습니다. 특히 열 확산을 방지하는 열 전파 차단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도 강화했습니다. 삼성의 SDI는 최근 LFP 배터리의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다수의 고객들과 양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와 46파운드 부활까지 검토 중입니다. 독일은 BMW, 폭스바겐, 벤츠 등 유명 완성 제조사를 둔 유럽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판매 성장률이 두드러지게 감소했습니다. 독일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판매가 부진을 겪으며 유럽 전체의 지난달 기준 올해 누적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했고 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가 뒷걸음질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만일 보조금이 부활되면 국내 배터리 업계의 캐즘 돌파 즉 일시적 수요 정체 돌파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기차 종별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살펴보면 BMW는 국내 판매하는 i4, i5, 9, i7 등 8종의 삼성 SDI-A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폭스바겐 전기차 전 차종에는 에지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제품이 각각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처럼 보조금 제도 부활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어김없이 또 중국이 있습니다. 독일이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독일 시장에서 약진하며 독일 완성차 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독일이 보조금 부활을 예고하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한 것과 거의 동시에 중국 전기차 업계에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는데요. 바로 벤츠가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 손절했다 소식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중국 전기차 1위 업체인 비아디와 협력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벤츠가 이미 보유 중인 덴자 자동차의 지분 10%를 비아디에 매각했고 이로써 덴자는 100% 비아디에 자회사로 편입됐다. 하디와 협력에서 손을 뗀 이유는 예상대로 처참한 품질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울상이 된 비아디 경영진은 올해 중국 외 지역에서 4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내부 목표 달성도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디 차량의 높은 결함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표면이 찌그러지거나 페인트가 벗겨진 하디 차량이 도착해서
논란이 됐고 유럽에서는 곰팡이가 있는 뒤 차량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런던의 비디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영국 당국이 약 2,000대의 버스를 리콜했고 당국의 조사 결과 차량의 난방 환기 및 냉방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비아디 경영진은 수출 차량에 대한 사후 수정 시스템이 비아디가 구축하고자 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모델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해외 각 지사에는 현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매출 목표를 부여하는 등 경영진의 미숙한 역량에 구성원들의 반발이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 회의에서는 한 비아디 유럽 지부 임원이 현 사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매출 목표와 품질 개선을 촉구하며 본사 경영진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회사 관계자는 이 같은 회사 안팎의 문제점들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유럽 내 창고에는 1만 대 이상의 비아디 재고 차량이 쌓여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인증서가 곧 만료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미국은 치명적인 규제를 내놓으며 중국산 전기차에 사실상 종말을 선고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 SW 탑재한 커넥티드카 판매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정부의 중국산 커넥티드카 제재까지 약 2년의 시간을 벌어 당장의 피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금지된 SW 부품을 사용하면 미국 수출길이 막혀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인 현대와 기아는 커넥티드카 공급망 다변화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중국 또는 러시아 기술을 담은 커넥티드카 SW 판매와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커넥티드카는 통신 네트워크의 연결 자율주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기술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기술과 부품을 적용한 커넥티드카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이번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캐틀마저 공장 가동을 멈추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앳8 한 장시성 이춘시에 소유한 리튬 광산에서 리튬 생산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중국산 리튬 공급 과잉 장기화에 따른 가격 경쟁이 치열해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1위 캐틀 리튬 과잉 공급에 대응하기 어려워 생산을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리튬 생산 축소 소식이 전해지자 호주 리튬 생산 업체 추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중국이 생산을 줄이면 호주산 리튬이 늘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리튬 공급망 다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반영한 것입니다. 리튬을 그렇게 많이 생산하고 세계 리튬 시장을 좌지우지하더니 결국 공급 과잉으로 생산을 중단하게 된 중국 자승자박이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중국 공항의 분리수거 쓰레기통입니다. 겉보기에는 분리수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뚜껑을 들어보면 실제 분리수거 기능은 전혀 안 되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눈속임에 치중한 수거통입니다. 이제는 하다 다 짝퉁 쓰레기통까지 만드는 중국인데의 쓰레기통이 발견된 곳은 무려 공항입니다. 중국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방문객들에게 하는 척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그 나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공항에 이런 눈속임 쓰레기통이 있을 정도면 다른 지역은 어떨지 상상이 갑니다. 광활한 영토의 자원도 많고 인구도 엄청난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기술력으로 한국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가 이 한 장면으로 설명이 됩니다. 본질을 무시한 채 그저 되는 척만 하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폭탄 빼고 다 터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작 폭발을 해야 재구실을 하는 폭탄은 잘 터지지 않고 터지지 말아야 할 것들만 터지는 중국산 제품의 허술함을 비곤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전기차의 배터리 폭발을 시작으로 중국 관련 선박들지 여기저기서 폭발 사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4일 2,4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제주항으로 입항한 크루즈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크루즈선은 중국 텐진에서 출발해 제주에 입항한 배였습니다. 제주 해경은 크루즈 메디테라니아 호만 5,000 티그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즉각 출동했는데요. 선박기관실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내부에서 초기 진압한 것으로 전해졌고 당시 크루즈에는 2,400명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배가 주항 입학하자마자 연기가 치솟았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폐경은 선박기관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이미 지난 9일 대형 컨테이너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9일 오후 중국 동부 저장성 닝보시 저우산항 베이룬 부두에 정박 중이던 대만 인모빌리티 소속 컨테이너선 동민호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닝보시 해사국 호에 실려있던 위험 컨테이너가 폭발해 현지 당국이 응급조치 등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이자 세계 3대 컨테이너 항으로 꼽히는 닝보항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비중 있게 보도했고, 이 사고의 원인이 배에 실린 해외 운송용 위험물 컨테이너에서 난 불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해운업계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상하이에서 선적한 65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급 중국 중동 전기선 CJX였습니다. 사고는 배가 항구에 접안하는 중 냉동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화학물질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컨테이너의 폭발 장면은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유포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미호의 화물이 폭발하면서 생긴 화염과 짙은 연기가 항구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관측됐고, 일부 파편은 수십 엠 넘게 튀어 올랐습니다. 부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현지 시민은 수백 엠 떨어진 이곳에도 충격가 있었다며 식당 천정이 일부 내려 앉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주유소에서도 폭발음이 들렸을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었던 이상한 점은 해당 선박은 닝보에 정박 후 그날 오전에 재급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현재 매체들은 저온으로 유지해야 하는 화학물질을 운반하는데 냉장고 전원을 안 꽂은 것 같다는 이유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구의가 없는 이유로 일어난 사고로 보입니다. 저 정도로 위험한 화학물질을 운반하는데 온도 체크 모니터링조차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처럼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그런데도 중국은 이제 자동차뿐 아니라 선박에 아직 배터리를 넣을 심산입니다. 이른바 전기 선박의 등장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중국 배터리 기업 캐틀 300A LFP 배터리로 구동하는 유람선이 중국 푸젠성 민장 강의를 운항하는 모습입니다. 이 선박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을 합하면 1624kWh입니다. 최근 외신들은 중국이 전기차용 리튬 인산철 FP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탑재 선박 즉 전기 추진선 산업에 투자를 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전기 추진선 운영에 드는 비용이 기존 화석 연료 선박보다 크게 높은 데다 또한 선박수의 1수준에 불과해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 운행에 시작한 중국 최초의 전기 화물선에 모두 3개의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배터리 비용만 동일 용량의 디젤선 전체 가격보다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배터리 재충전을 위한 항구전기 설비와 같은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2024년 8월 기준 중국 전체 화물선만 2,900 가운데 전기 추진선 비율은 1% 채 되지 않는데요. 다만 다이얼로그 어스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EU 등 주요 해상 무역 국가들 모두 화석 연료 선박을 제한하고 친환경 선박을 늘리려는 추세라고 함께 짚으며 중국 전기 추진선에 기회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기 선박이 나오려면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중국식 LFP 배터리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에도 중국은 LFP 배터리 방식의 전기 선박에 대한 미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연 전기차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선박에 아직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할 곳이 많을지는 의문입니다. 그야말로 폭탄에 화물을 싣고 다니는 모양새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국내에서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커지면서 전기차 보유 대수가 무려 2,472대에 달하는 중국에서 도 전기차 화재가 언론의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서도 전기차 화재는 주행 중인 가운데 발생한 것보다 주차 혹은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발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6월 20일 중국 중앙TV CCTV 전기차 외부에서 화염이 목격된 후 운전석에서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64초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부에 운전자가 있다면 빠른 탈출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우려가 내연차보다 큰 이유는 한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1000도 이상 온도가 치솟는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때문에 화재 진압 자체가 어렵고 진압 후에도 재점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차량 하부 충격 등 외부 충격이 없는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과 관련이 큽니다.
중국 자동차 공정연구원이 최근 몇 년간 전기차 화재 사고를 연구한 결과 배터리 열폭 주가 배터리 화재의 최대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2020년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운전자가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시스템의 열 확산성 테스트를 포함해 열폭주 이후 배터리 시스템이 5분 내 불이 붙거나 폭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3가지 전기차 국가 의무 표준을 공포했습니다. 배터리의 열폭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 혁신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기술을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양극재로 리튬과 인산철 사용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리튬 인산철 FP 배터리의 점유율이 70%, 삼원계 NCM 배터리 30% 다 높은데요. 하지만 LFP 배터리만 탑재하는 BYD 전기차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 언론에서 LFP 배터리가 NCM 배터리보다 안전하다는 주장을 쉽게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배터리 냉각 시스템과 방열 장치를 강화하는 스마트화 기술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배터리 시장의 판도는 누가 가장 빠르게, 가장 완벽하게 화재 및 폭발 위험이 거의 없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중국산 배터리가 또다시 심각한 화재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면 이를 전기 선박에 탑재하려는 기업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기 선박과 같은 고위험 산업에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중국산 배터리가 이와 같은 논란을 어떻게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이어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